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정유 석유화학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섹터에 대한 기초 내용과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에 대한 특성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뒤에 산업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도 그렇고요. 정유, 석유화학 혹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소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B2B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B2C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2B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같이 움직이고요. 하락할 때,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지 떨어지는 게 좋은지 항상 이 부분이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드려보면, 일단 먼저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를 먼저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 보시겠습니다.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궤적이 두 가지 궤적이 있을 겁니다. 1번처럼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2번처럼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1번과 2번을 결정하는 건 결국 뭐냐면 제품의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이 1번과 2번의 궤적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과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의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2번과 같은 경우는 원료 가격은 올라가지만 제품 가격이 못 올라가는 케이스니까 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 과잉이 존재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료 가격이 올라갈 때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2번처럼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진이 스퀴즈가 나는 구조가 나오니까요. 1번처럼 가야지만 마진이 확대가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료 가격이 올라갈 때 가야 되는 방향성은 1번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1번처럼 가려면 제품의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황 마진이 확대가 되려면 제품의 수요와 공급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의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품 가격도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3번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4번처럼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4번처럼 움직이는 케이스는 원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케이스죠. 이 얘기는 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3번과 같은 케이스는 원료 가격은 하락하지만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3번과 같은 그림으로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 마진이 확대가 되려면 결국은 1번이나 3번처럼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번과 3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수요 공급의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료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마진이 확대되려면 결국은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야 된다라는 최종 결론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품의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려면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수요가 매우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케이스도 있을 건데, 보통 주가 관점에서 주가가 잘 되려면 공급이 부족한 케이스보다는 수요가 좋은 케이스가 훨씬 더 주가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도 많이 줄 수 있고 주가 반응도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제품의 수요가 좋아야지만 마진이 확대가 되고 결국 그게 주가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소재 산업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 소재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이 4가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지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뭐 있어봐야 뭐 2주, 3주 혹은 한 달이면 끝나고요. 대부분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은 같은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소재 산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 산업을 볼 때는 이 4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소재 산업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 4가지 중에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화학 산업에서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떤 역사적으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 상황들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써서 금리 인하도 했었고요. 글로벌리 많은 돈이 풀렸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났었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20불에서 120불까지 대략 6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고요. 원재료 가격이 6배가 오르는데 사실 제품 가격들은 10배가 오른 것도 있고 20배가 오른 것도 있었어요. 결국은 1번과 같은 그림으로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냈었던 거를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같이 가면 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이 T 시점에 이 가격의 제품을 팔 건데 원재료는 이 가격에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마진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원재료를 지금 넣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원재료는 한 달 전에 사놓거든요. 보통의 소재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실제로 투입되는 건 이 시점에 있는 가격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사가 먹는 마진은 이만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더 먹게 되는 거고, 요만큼의 레깅 효과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영원히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비싸게 제품을 파는데 원재료는 한 달 전에 사놓은 싼 게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진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원히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 무한대까지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굉장히 어닝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 극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긍정적인 레깅 효과를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케이스는 이 레깅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케이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사이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2년부터 중국 경기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대신에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요인들 때문에 120불, 110불에서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 자체가 이제 스퀴즈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게 저희가 2번으로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과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4번과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2014년도에 미국의 쉐일 붐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100불에서 대략 한 20불까지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도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가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구매 수요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그림으로 2014년 하반기에는 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하락하고 나니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 15년부터는 저원가 효과가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3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의 사이클이라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로직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이 소재 산업을 이해하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정유 산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유화학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정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쉽습니다.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별 증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PG, 휘발유, 납타,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별 증류가 되고요. LP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 납사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등유 같은 경우는 난방연료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유 같은 경우는 디젤차에 사용이 되고요. 공장 돌리는 데 사용되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유 같은 경우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추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죠. 선박에서 최근에는 LNG 혹은 메탄올 추진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 중유는 선박용 연료로는 사용되는 게 계속 중요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유 모델은 굉장히 쉽고요.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한 차트입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CDU라는 공정은 원유를 처리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U가 무슨 약자냐면 크루드 오일 디스틸레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원유를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PG와 휘발유, 납사, 등경유, 벙커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안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체의 기본 품목은 휘발유가 기본 품목이고요. 그리고 등경유 같은 경우는 대략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납사 같은 경우는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 친 부분은 뭐냐면 고도화 설비라고 불리는 건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냥 쉽게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박스는 고도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도화 설비가 뭐냐면 벙커 CU가 사실은 원유보다는 가격이 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갉아먹는 제품인 거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원재료를 넣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나오는 제품이 원재료보다 싼 거니까 굉장히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제를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한 60% 정도가 벙커 CU가 나와요. 그래서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벙커 CU를 고도화 제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휘발유나 등경유, 납사 같은 제품으로 바꿔주는 설비를 고도화 설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벙커 CU를 이 고도화 설비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휘발유, 등경유, 경유, 프로필렌, 휘발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 설비는 벙커 CU를 믹스 개선시켜주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정유사의 모델이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4개의 정유사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요. 각각의 캐파는 저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로 따지면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설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유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제품과 원재료 간의 차이인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벌 텐데, 이 마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정제했을 때의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도화 설비를 거쳐서 믹스가 개선된 제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마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결국은 제품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중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품이 여러 개가 나오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한 다음에 원재료 가격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저희가 도표화해 놓은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각각 나오는 제품들의 비중대로 가중평균 가격을 구한 다음에 원재료 가격을 차감하면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트가 이제 제가 52주로 그려놓은 차트고,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정유 비즈니스는. 왜냐면 북반구의 드라이빙 시즌인 대략 5월부터 한 7월, 8월까지는 휘발유 수요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은 난방 수요가 좋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요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계절성이 어긋나 보이는 게 사실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계절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계절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제마진의 BEP를 저희가 5불에서 6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보시는 것처럼 한 8불 정도 되기 때문에 BEP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정제마진으로 저희가 정유사가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유사가 들여오는 원유가 퀄리티가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기름이고요. 가격도 한 2불에서 3불 정도 두바이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제했을 때 나오는 비중도 휘발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했을 때 나오는 휘발유의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두바이유를 쓰는 아시아 정유사들, 한국 정유사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름을 사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휘발유의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유마다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른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비중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제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규모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정제 설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략 한 MS가 1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이고요. 18% 정도 차지하면서 거의 유사한 규모로 중국과 1, 2위를 다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제 설비 규모가 대략 한 1,800만 비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 정제 설비 규모를 2,000만 비리 이상으로 짓지 말라라고 지금 제약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유 설비는 크게 늘어날 요인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탈탄소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유 설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3위가 러시아고요. 5위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앞서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내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대략 한 1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설비 규모는 크지만 내수 사이즈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를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포인트가 원유 시장에 있어서의 스윙 프로듀서를 보통 중동이나 사우디나 미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석유 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스윙 프로듀서는 한국이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캐파 대비해서 절반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 석유 제품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유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말씀드린 거고,